6.13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민선 7기가 시작이 되죠. 많은 언론들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 집권 여당의 압승이자 야당과 보수의 몰락이다라는 그런 제목들을 달고 있는데요. 6.13 지방선거 결과 분석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민선 7기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분 편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번 지방선거 결과 대부분 언론에서 민주당 압승, 자유한국당 참패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진보의 승리, 보수의 몰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권자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역대급 선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선거사에 기록될 거라고 하던데요. 2006년도에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예. 그때 집권당일 때도 17곳에서 전북을 빼고는 다 졌어요, 열린우리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가 되긴 하는데, 그때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이었고, 예. 대개 선거가 집권당을 평가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물론 2006년도에는 이제 임기가 시작한 지 꽤 됐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치러진 건 있다 하더라도요, 2006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참패한 겁니다. 그야말로 야당의 괴멸적 참패다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또 보수의 몰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과연 보수가 몰락한 게 아니라 보수는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보수 세력은 있는 건데, 단지 이 보수를 담보해 날 만한 그릇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이 보수로 치환되고 치장돼 왔던 겁니다, 사실은. 최근에 쭉 여러 가지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나 발언들을 보면요. 그건 보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구시대의 패러다임에 완전히 갇혀있는 그야말로 유신 시대의 반공주의의 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평화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주사파의 합의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홍준표 대표가. 이건 도저히 이걸 그냥 보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언론에서는 편의상 보수하지 모르고 놔두니까 보수의 몰락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수구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구의 몰락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재밌는 분석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를 할 때 민심의 표출의 어떤 특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대한 프레임 전쟁이었다. 프레임 전쟁. 어떤 프레임이냐? 프레임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프레임이 인물 프레임이거든요. 문재인 대 홍준표의 싸움이었다 저는 봅니다. 그건 일부러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만들어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되면 이길 줄 알았던 것이죠.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내 정치에서의 계획적인 부분, 그죠? 거기다가 또 대북 정책,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등등 관련한 이 어떤 큰 하나의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인 홍준표 대표는 맞대응을 했단 말이죠.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방선거 의제는 뒤로 밀렸어요. 완전히 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도지사가 어떤 분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홍준표 대표의 이런 거친 언사들 이런 것들은 다수의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일반 국민이 상식해 볼 때 제1야당의 대표다운 격이 아니라 본 거예요. 더욱이 이 시대 흐름의 제1야당의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은 더더욱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표로서 응징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60%가 넘어요. 총선 때보다 더 높아요. 더더욱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투표율이 좀 낮으리라고 봤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여러 거대 이슈가 그렇죠. 있고. 거대 이슈가 있고, 또 여야 너무 균형이 이게 됐으니까. 네거티브도 심했고요, 막판에. 그런데, 또, 1회 지방선거를 빼고 제일 높았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집에 계시던 우리의 건강한 시민들이 나와서 표로 응징한 거예요. 이거는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응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두 분께서 이제 분석을 해주신 거의 공통점은 흔히 말하는 수구 혹은 보수라고 지칭되어 왔던 그런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가해진 건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나란히 프레임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미 대선 때도 참패를 하셨는데 이번에 만들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참패의 결과물을 더
격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재보선 선거에도 네. 이런 모습이 보인 거거든요. 12곳 중에서 11곳이 민주당한테 넘어갔고 국회 의석수가 이제는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뭐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도 사실은 마음껏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정족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30석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과반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혼자의 자력으로 일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일반 의결 정도수는 안 됐는데 예. 지금 말씀처럼 민주평화당이 14석이고 예. 정의당이 6석이고 예. 또 바른미래당의 또 이 친여 성향, 여권 성향의 의원이 3분이 있고 예. 또 민주당도 있고 예. 또 무소속 있고 그래서 거의 153 내지 155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러고 보니까 예. 155석이 넘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들과 잘 연대를 한다면 예. 통합하거나 어떤 뭐 정계 개편하기 이전에 예. 연대를 한다면 충분히 어떤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 정수가 돼요. 뭐 쟁점 법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예. 그거야 뭐 국회 이른바 선진화법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 전 그래서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죠. 지방선거가 직접 국회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예. 재보궐선거가 11석을 이번에 석권했으니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면에서도 의회의 의석 구도의 그 변화라는 게 예.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의회가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소야대란 그 겉으로 외관은 그럴듯한데 여소야대 내용 들여다보면 이건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만 잡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하지 그러니까 않나요? 대통령제 중에서 대통령제의 그 제도화에서 여소야대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있는데요. 예. 여소야대라는 건 사실은 국정의 교착을 가져오기가 일쑤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우리나라 정치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여소야대는 더 했죠. 예.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재보궐선거 결과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구도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 이제 민주당도 상당히 개혁적으로 예.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것을 일단 토대는 마련됐다고 예, 예. 일단 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상당한 동력을 얻은 거죠. 예. 일단 민심을 확인한 거고요. 예. 또 앞으로 펼쳐나갈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예. 그냥 일상적으로 있어왔던 또 가끔은 있어왔던 그런 어떤 변화가 아니라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내기가 상당히 용이한 거죠. 다만 이제 국회는 좀 달라요. 국회는 2년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할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차, 3년 차의 국정 개혁을 제도화, 입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은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회는 여건이 다 뭉쳐라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각 상임위마다 가사간 합의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각 상임위마다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뭉치니까 과반이다, 밀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집권당도 최선이 아니라 사선이라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답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아마 8월달 정도에 이제 민주당도 새 지도부를 뽑지 않습니까? 예. 이 지도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의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또 총선과 관련해서 그래서 과연 지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대표와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의 2년차, 3년차의 여러 가지 국정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없느냐 관건이란 말이죠. 저는 이번 기회에는 오히려 집권당은 야당 한 발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아니라 때로는 바른미래당, 때로는 자유한국당한테 양보를 해가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사실은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세우면서 반대했다기보다 상당한 기간 동안은 방탄국회를 사실상 열었잖아요. 예,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힘을 얻게 된 상태에서 야당한테 양보를 해라는 논리가 이제 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아픈 대목이죠. 예. 그러니까 방탄국회는 쉽게 말하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또는 앞으로 구속될 국회의원들을 보호한다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국회를 여는 건 아니에요. 예. 결과적으로 된 거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의 지도부가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예. 어떤 이 방식에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야당 같은 경우는 드루킹 특검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탄핵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를 할 경우에는 그거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방탄 국회에 관련된 부분은 너희들도 좀 협조해라라고 말해서 이 분리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에는 야당이 반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더더욱이 총선을 앞두고서는 더더욱 그래요. 예. 그런 점에서는 국회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누가 살릴까요?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의 책임은 더더욱 무거워졌다. 그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야권의 경우는 지금 정계 개편은 이미 기정사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홍준표 대표 사퇴했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박주성 공동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전체 사퇴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네. 국민이 어쨌든 야당 전체를 부정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의 정계 개편, 어떤 형태로의 정치적인 변화가 바람직하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람직하냐의 당위적인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그대로 갈 것인가 현실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바른미래당의 경우가 30석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을 한 석도 못 냈어요.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바른미래당이 국회 의석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뭐 사실 보궐선거는 뭐 후보도 내지 못했으니까 예. 바른미래당의 어떤 존재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죠. 선거에 의해서 표심이 분출되는 것이고 네. 그 표심이 바로 주권자이고 주권자가 대표를 뽑아서 대표에게 명령한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거라는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따라서 바른미래당과 또 한국당과의 여러 가지 조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같이 합쳐진 정당이에요. 그리고 이 두 정당 화합하지 못했죠. 화학적 결합도 안 됐고 정체성도 결국은 확립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선거 결과에 참패로 나타난 겁니다. 바른정당도 바른미래당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 바른미래당도 분화가 불가피하고 단지 이제 총선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가셔야 될지는 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한국당은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런 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유권자들이 한국당의 CVID를 요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CVID? 검증할 한국당에?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해라 너희들은. 그런 다음에 정말로 보수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이면 CVIG를 해주겠다. 아니,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하겠다. 보면은 근데 그 CVIG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황골탈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비상대책위 꾸리고 인적쇄신하고 외부에서 몇 명의 그 이른바 참신성이 있는 인물도 수혈해가서 될 일은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사퇴하면서도 뭐 정계 은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유승민, 박주선 또 책임 있다고 볼 수 있는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도 전혀 정계 은퇴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개런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뭐 복귀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정치라는 그렇죠. 게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92년도 대선지고 정계 은퇴한 다음에 95년도에 귀국해서 영국 간 다음에 새정치 국민 그때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면서 97년도 대선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정치인들은 책임지는 모습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사퇴한다. 당연히 사퇴해야죠. 그거야. 그렇죠. 그 정도 쳤으면 당연히 사퇴하는 거 맞는 건데 뭔가 책임지고 정계 은퇴란 말이라도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런 거 하나 없고 또 하나 홍준표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 말인데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국민들한테 하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을 했는데 그럼 주권자들이 한국당을 어디로 넘겼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을 넘겼단 말입니까? 그 주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데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유권자들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판단을 존중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앞에는 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로 볼 때 아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사실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더더욱 이 보수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려하는 분위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는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대로는 대한정당은커녕 야당의 역할도 못합니다. 이대로는 왜냐하면은 정당의 힘은 국민의 지지거든요. 어떤 경우도 지지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지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이번에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해체 수준으로 가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 문제인데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좀 차원이 달라요.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 홍준표 대표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더욱이 만약에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도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 간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소속이 된 거거든요. 이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 그분은 이렇게 계란을 맞아서 된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예. 자유한국당의 변화, 예. 혁신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수준이냐. 이를테면은 과거처럼 천막탕사를 친다든지 또는 뭐 비대위를 하든지 이 정도 될 수 있는 거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남자민련으로 고립화되었습니다. 그럼 이 정당은 어떻게 돼요?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체를 하고 물론 해체하면은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 정도 감수하지 않고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당 해체를 통해서 재창당 수순을 밟을 것이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새 지도부를 꾸릴 겁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 물러나고 그리고 새 지도부와 다시 창당하는 자유한국당 재창당되는 그 자유한국당과 관계가 향후 야권 정치지형 재편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속도를 내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경우를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최초로 서울시장 삼선고지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안정적인 서울시의 운영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의회도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하자면 이제 이 여소야대가 아닌 거죠. 서울시를 하나의 지방정부로 본다면 서울시는 일당 독재처럼 일당 돼버렸어요. 우위 체제가 된 거예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방 경기도도 그렇고. 때문에 그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를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선거에서 이긴 건 뭐 충분히 의미 부여했으니까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떠한 특정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회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여소야대라는 게 어떤 아주 모든 일에서 국회가 의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국정 교착을 가져온다는 게 정치학의 일반 이론이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의회와 단체장이 같으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고 그것이 잘못 운영되면은 오히려 좀 권위주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박원순 시장의 정치 행태나 이런 스타일을 볼 때 권위주의적으로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서울시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쟁점화되지 않았고. 서울시 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도 그런 부분들 좀 쟁점화시키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도 잘 못 얻은 건데 그런 부분들도 비록 정부와 지방의회가 같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같은 여대 야소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살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경기, 인천, 수도권 빅3 지역이 전부 다 의회도 민주당, 또 시장, 그러니까 그 광역자치단체장도 이제 민주당이 이기면서 어떻게 보면 새 그 권역이 전부 지금 뭐 이미 박원순 시장이 그래서 뭐 수도권 권역 전체가 함께 문제를 풀자 연석해서 뭐 회의하자 뭐 이런 거 제기를 했는데 뭐 미세먼지라든가 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99시간 문제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수도권뿐만이 아니고요. 어디를 가도 다 민주당입니다. 어딜 가도. 대구, 경북은 아니죠. 그게 빼고. 거기는 좀 특별한 지역이니까. 대구, 경북 빼고 다 민주당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민주당 역사에 처음이에요. 자, 이거는 그렇죠. 뭐냐면은 이것이 그냥 박수를 칠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의 책임감이 큰 거죠. 특히 이제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지역 개발 이런 문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수도권의 새 광역단체장한테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자, 우리가 전부적으로 힘을 실어줬어. 기초단체장도 다 민주당. 의원, 지방의원도 민주당. 광역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도. 4년 동안에 뭐 했어, 당신들?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는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맞습니다. 더더욱이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임기 3번째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12년을, 정확하게는 11년 됩니다만 다 하면은 10년 이상을 박원순 시장을 뽑아줬는데 우리 박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뭘 줬습니까? 그건 바로 4년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박원순 시장은 대선 주자 판넬에 이미 올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 피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역시 박원순 시장이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성과가 있으면은 박원순 시장이 굳이 사양하더라도
대선 주자에 힘을 실어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 세 번 할 거는 절대로 아니구나. 예.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박 시장의 어깨는 무거워진 거죠. 마지막 삼선 뭐 시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네. 자, 그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다 승리를 한 상황이에요. 자유한국당의 TK와 PK 지역에서 조금 체면을 지켰는데 저희는 서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역대급 승리거든요. 그렇죠.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곳에서 승리를 차지했고 서초구도 막판에 가서 겨우 이제 뭐 뒤집어가지고 갔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강남이라든가 송파 같은 데까지도 완전히 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되죠? 그 강남 3구, 뭐 서초구를 제외하고 이제 말씀드리면 강남 3구에 그동안에 그 이 한국당 계열의 정당에게 지지를 보내줬던 거는 경북이나 대구 이런 지역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성격은. 그렇죠. 경북이나 대구 계층 이런, 투표라고 봐야 되지 그 계층 않겠어요? 투표 또는 계급 투표의 예. 전형적인 모습들이었거든요. 예. 그건 어떤 면에서 볼 때 정당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저소득층들이 의외로 예. 보수 쪽을 지지를 많이 했던 것과 좀 대비된 부분인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예. 아까 서초구청장 선거 조은희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현지 청장이죠. 근데 조은희 그 청장은 워낙 평판이 좋더라고요. 서초구에서.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국당이라는 측면보다는 예. 한국당이냐 민주당이냐를 떠나서 워낙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심을 많이 얻었더라고요. 일을 잘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개포동에서 양재동 이사 간 게 그 그래서 구청장님 이사 왔습니까? 그래서 이사 때문이었어요. 왔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애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이제 김포로 다시 갔지만 개포동에서 양재동으로 이사 갈 때 그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렇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육아 정책 때문이었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마지막에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표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았어요. 조은희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그런 점에서 강남 3구의 민심도 이번 선거를 관통했던 한반도 평화 이슈도 이슈고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는 없다라는 게 많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으로서의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한 거고 그 역할을 못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홍준표 대표의 책임론 뭐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홍 대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당 일반이 보여줬던 과거에 갇혀있는 그런 인식이 드디어 우리나라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3구도 진 거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는데 서울의 13개 구청장이 초선입니다. 그러면 한편에는 뭐 새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개혁적인 어떤 정책이 시도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또 이분들이 보면은 되게 시의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뭐 초선으로서의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저는 있더라고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초선 일을 더 잘합니다. 아, 예. 또 이 시의원 출신들, 또 지역 정치에서 나름의 기반을 다졌던 분들이고 예. 더더욱이 민주당 안에서도 공천을 받아서 경선을 통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예. 충분히 실력이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또 노련한 삼선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오히려 이 조화가 잘 맞을 수 있는 거죠. 초선 그럼요. 지자체장과 삼선의 서울시장. 시장과의 그것도 조합. 또 대선 주자급에 예. 그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 서울시가 오히려 저는 역동적이고 예. 또 초선 의원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더 활력 있는 그 자치단체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요. 예. 그 부분은 저는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고 오히려 더 서울시가 더 젊어지지 않겠느냐, 좀 더 역동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저는 합니다. 지금 근데 지방의회의 장악에 대해서는 우려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분명히 견제라고 하는 건 필요한데 견제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어떤 위기를 또 가져올 수 있을까요? 권력이라는 게 구조적이고 속성적으로 예. 견제받지 않으면 그 권력은 건강해지기가 어려워요. 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어떤 끝이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지난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된 것도요. 네. 그 당시 지금의 여당이죠. 그 당시 야당이 대단히 무능했어요. 예. 굉장히 분열했고 지금 우리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는요. 야당은 승리하는 법을 잊어버린 정당이라는 그런 비판까지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뭐 박근혜 정권이 계속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이유는 박근혜 정권이 권력 내부에서도 견제가 없었고 그게 권력 농단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야당이 무능했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부터도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이 박근혜 권력이었어요. 그 권력의 종말을 우리는 봤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 정권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건 권력의 일반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이렇게 완전히 섞고 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건 아까 박 교수님이 잘 지적한 바와 같이 그래서 중요한 건요. 권력 내부의 긴장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력이 어느 한쪽 완전히 몰리고
권력 내부에서도 특정 계파나 특정 인맥에 쏠리는 그 권력 예. 절대 공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당의 견제가 없어도 그 내부의 견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번 그 권력은 집권 세력은 철저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원팀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표를 갖다 행사했는데 이 원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 더 뭐 광역자치단체도 지역이지만 더 기초로 내려가면 또 기초자치단체마다 굉장히 뭐 해결해야 될 과제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원팀 때문에 중앙 정치에 지역이 완전히 종속되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민주당 대통령, 예. 민주당 서울시장, 예. 민주당 기초단체장, 예. 민주당 광역의원, 민주당 기초의원, 그러니까요. 또 민주당 성향의 교육감. 예. 이건 이제 원팀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 자체가 사실 문제는 많아요. 이거는 견제 심리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일당 독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또한 민심의 선택이었으니까 예.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건데 예.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민주당 주변의 인사들은 자기 점검을 어떻게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예요. 아하. 예. 자, 박원순 시장은 어디도 지금 다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 청와대 가도 박수, 의회 가도 박수, 예. 구청에 가도 박수, 예. 다 옆 동네 가도 인천에 가도 박수, 그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 그러면은 모든 것이 박수 받는데 그 안에는 부패가 없을까요? 그 부패가 있을 경우에 박원순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자기 점검이에요. 구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해주는 전부 다 너네들 편이다 보니까는 A라고 하는 공무원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 생기다. 구에서 먼저 잘라낼 경우에는 국민들이 뭐라 볼 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더 건강해지는구나. 예.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요리 힘을 실어줬더니 우려는 했는데 그 우려가 또 오히려 건강한 방식으로 발전된다고 얘기하면은 네.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의 몫이죠. 그렇군요. 또 하나가 예. 같은 맥락인데 민주당이 그런 이제 자정 노력을 뭐 자정이라기보다는 향후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예. 야당의 정계 개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야당이 계속 지리멸을 한다면은 정말 그건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 있으면서 서로 견제하고 건강하게 긴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그건 걱정은 걱정입니다. 정말. 예. 뭐 야당이 뭐 다 보수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또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제가 말한 진보 야당은 세력이 보수 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 기본적으로. 야당. 예.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 선거 결과도 짚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지만 일단 17개 시도 중에서 14곳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이 됐어요. 또 지금 현직 교육감 12명 모두 당선됐고 뭐 지금 대구 같은 경우가 보수 교육감 중에서 정치인 출신이 돼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교육도 역시 이제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는 거죠. 네. 2014년도 지방선거도 그랬고 2011년도 서울시 선거도 그랬고 무상급식, 무상복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화두로 아젠다로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선거는 특히 이번 선거는 뭐 그런 것조차도 거의 실종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그 요구, 지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시대적인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들이 교육감 선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원팀이 되면 그래도 뭐 대구나 뭐 경북 이런 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진보적인 교육 정책, 뭐 예를 들어 학력 위주의 교육보다는 행복 위주의 교육, 뭐 혁신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 4년이죠. 예. 저는 그런 교육이 지금은 많은 학부모들이 이번에도 교육감 선거에 사실 딱 정책을 놓고 그 정책에 선별을 해가지고 보수 진보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교육감 선거도 보수 진보를 크게 나눠가지고 홍준표의 보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그대로 교육감 선거에도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정책은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보니까 진보 교육감을 뽑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진보 교육감의 이른바 교육 정책이 정말 괜찮은 정책이구나. 더더욱이 정보와 맞물려 가지고도 괜찮네.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결론 나버리면요, 우리 교육 정책은 100년 대계가 지금 어떻게 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4년의 교육감의 진보 교육감으로 상당히 세팅된 우리 교육 정책은 중대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와 한 팀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교육 정책이 꽃을 필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향후 민선 7기를 이끌 당선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하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무섭게 알고 준엄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 오만하지면 안 되고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가, 그리고 국민의 뜻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국민은 민심이기 때문에 민심에 받아는 건 굉장히 변덕스러운 겁니다. 그런 점들을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보더라도 민심은 마술입니다, 마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얘기했습니다. 산이 엄청 높습니다. 산이 높으니 적어도 민주당이 집권할 때만큼은 국민 편이었구나를 보여준다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는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 기회를 꼭 살려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막중한 책임감을 7기 당선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오만하지 않고 내부에서 건강한 비판할 수 있는 세력들을 잘 키우시면서 4년 동안 수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